연말에 회식을 하고 술에 만취한 저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 차 뒷좌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세 차를 찾고 운전석에 오른 청년이 인사를 하더군요. 대리 부르셨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아, 예, 잘 부탁해요. 벤츠 중에서도 최신형이네요. 와, 이 차 처음 운전해봐요. 다 똑같은 차입니다. 여하튼 조심히 몰아주세요. 젊은 남자가 운전대를 잡고 출발해 상가 주차장을 나오고 도로 위를 달렸어요. 신호대기가 걸리자 대리기사가 운전석 옆에 붙어있는 제 아내 사진을 보고 말하더군요. 오, 사모님이 우리 엄마랑 많이 닮으셨네요. 우리 엄마가 어릴 때 언니랑 헤어졌다고 했었는데. 뭐라고요? 이봐 당신, 어디서 뭘 듣고 와서 수작을 부리는 거야? 네? 수작이라뇨. 사장님, 저는 그저 엄마랑 닮은 사모님을 보고 말 몇 마디를 한 겁니다. 닥쳐. 내 아내가 동생을 찾는 걸 알고 사기치려고 온 놈이잖아. 너 어떻게 알고 내 차 대리를 맡은 거야? 너, 나 미행 다니면서 틈을 노린 거지? 사기요? 미행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보세요, 사장님. 말씀 조심하세요. 신호가 끝나자 다시 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전 이 사기꾼 놈과 같이 한 차에 타는 것이 싫어서 그놈 멱살을 잡았습니다. 차 세워. 여기서 어떻게 차를 세워요? 그리고 전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뭐야. 당장 차 세워. 다른 대리기사 부를 테니까 세우란 말이야. 이보세요, 사장님. 진짜 우리 엄마랑 사모님이랑 닮으셨어요.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우리 엄마를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닥쳐, 이 사기꾼아! 대리기사의 멱살을 잡고 달리는데 앞에 트럭이 클락션을 울리며 달려오더군요. 대리기사가 저에게 멱살을 잡혀서 핸들을 틀다가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 앞을 봐! 안 돼! 안 돼! 저와 대리기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사연을 몇 자 적고 나서 대리기사와의 사건을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엄마의 긴 암투병을 보며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집에서 알아 누워 계신 모습만 보았어요. 엄마는 늘 아픈 사람이었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살리겠다고 비싼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막노동과 여러 알바를 뛰러 다니셨답니다. 아빠는 간절하게 엄마가 낫길 바라셨어요. 매일 몰래 눈물을 훔치셨는데 항상 눈이 부어 있어서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와 저를 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나랑 민재는 어떡하라고. 내 인생에 당신이 없으면 난 살기 힘들어. 아빠, 그만 엄마를 놓아주세요. 네 엄마는 나한테 전부였다. 내가 슬퍼하는 걸 말리지 마.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술을 드시며 울기만 하셨어요. 제가 아버지 식사를 챙겨드렸고 학교를 다니며 살림을 해야 했죠. 추운 겨울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중 선생님이 저를 불러내셨어요. 경찰관이 와서 저희 아빠 성함을 말하며 제가 아들인지 물으시더니 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데려가셨어요. 그곳은 병원 영안실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어린 제가 영안실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까봐 어렵게 물었습니다. 보기 힘들 것 같으면 안 봐도 된다. 네 아버지가 맞는지 확인을 하면 좋겠지만. 아니요, 봐야죠. 아빠가 동사로 돌아가셨다고요? 그래,
만취한 상태에서 옥상에서 주무시다가 그렇게 되셨어. 아버지는 엄마를 그렇게 그리워하더니 원하는 대로 엄마 곁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부검을 확인하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병원에서 방법을 설명해주고 장례 지도사가 나와서 다 알아서 해주니 제가 할 일은 상주 자리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받고 절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를 한 해에 잃게 된 저는 무슨 돈으로 월세를 내야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장례식장에 오셔서 저를 걷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민재야, 작은아빠 집으로 가자.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널 봐주마. 그래도 돼요? 그럼 만약 내가 형처럼 되었으면 형도 똑같이 했을 거다. 같이 가서 살아보자.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저는 작은아버지 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작은어머니와 사촌동생들은 제가 들어온 게 못마땅했는지 눈치를 많이 줬어요.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밥도 조금만 주셨고 맛있는 반찬은 저에게 멀리 두었답니다. 내성적이고 눈치를 심하게 본 저는 대충 식사를 하고 배고픈 걸 참아가며 지냈어요. 간식도 저 몰래 사촌동생들 방으로 가져가서 먹었답니다. 작은아버지 댁에서 2년 동안 눈칫밥을 먹고 지냈는데 진짜 할 게 못 되더라고요. 당당하게 제가 번 돈으로 밥을 사 먹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한 통을 쓰고 작은아버지 댁에서 나왔고 학교를 자퇴하고 건설 현장으로 나가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18이네. 너 누가 나이 물어보면 20살이라고 해라. 네,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소장님. 방은 아저씨들이랑 같이 써야 하는데 괜찮지? 네, 제가 뭘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요. 당장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뭐 일손은 늘 부족하니까 나야 환영이지. 어린 나이지만 눈에 열정이 그득한 게 앞으로 잘할 것 같아. 오래 일해보자. 소장님께 안전화와 작업복을 받고 숙소로 들어가 지내게 되었어요. 방 안에는 덩치가 큰 어른들이 있었는데 다들 문신이 있더라고요. 저를 무섭게 쳐다보는데 겁은 먹지 않았습니다. 야, 이 어른 놈의 자식이 여기 왜 들어왔냐? 너 몇 살이야? 20살이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 형도 14살에 집 나왔으니까. 18이요. 집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셔서 스스로 돈 벌어먹고 살려고 왔습니다. 자식, 그래도 나쁜 길로 안 빠지고 정당하게 일할 생각을 하고 왔나 보네. 반갑다. 뭐 힘들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형한테 물어봐라. 네, 고맙습니다. 선입견이었는지 문신이 있더라도 다들 친절하더라고요. 조금 불편한 건 안 씻는 인부들이 몇몇 있어서 악취 때문에 잠자는 게 힘들었습니다. 코에 휴지를 쑤셔넣고 누워야만 잠을 잘 수 있었죠. 한 공사장에서 1년을 일하고 완공이 되자 소장님 추천으로 지방의 공사 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막노동을 해보니 기술이 저절로 따라오더군요. 여러 가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더니 건물 짓는 원리나 방법이 머릿속에 세밀하게 들어있더라고요. 나이 30살 때까지 공사장을 돌면서 숙식하며 지냈습니다. 집 없이 12년을 지냈죠. 그리고 늘 공사장 근처에 한밭집에서 끼니를 해결했어요. 저는 평생 이렇게 혼자 떠돌이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운명의 짝을 만나면서 생각이 확 달라졌어요. 경기도의 한 공사장에서 숙식하며 지내던 중 한밭집 직원과 눈이 맞았답니다. 저보다 4살 어린 여자였고 참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고 하니 무조건 좋다고 들이대서 사귀게 되었답니다. 오빠, 계속 이렇게 전국 돌면서 막노동만 할 거야? 그럼 난 오빠랑 결혼하기 힘들어.
아, 매년 일하는 곳이 달라져서 한 집 살이 하는 게 힘들겠지. 그런데 나랑 결혼할 생각이었어? 당연하지. 오빠는 아니야? 날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난 거야? 당연히 아니지. 나도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아직 가진 것도 별로 없어서 결혼은 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져. 응? 둘이 같이 벌면 돈은 금방 모아. 그리고 시작부터 잘 사는 것보다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늘려가는 재미가 있다고. 우리 결혼식 같은 건 다 생략하고 작은 방에서 시작하자. 그래도 전세 구할 돈은 있어. 날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 A는 저에게 그 돈으로 다른 걸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오빠, 건설 현장에서 오빠가 못하는 일은 없다고 했지? 그럼 아예 관리자가 되어보는 건 어때? 오빠가 현장 감독이 돼서 건물을 지어보는 거야. 그건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아무나 시켜주는 게 아니야. 오빠가 아무나로 보여? 내 눈에는 매우 특별해 보이는데? 아, 그렇게 보였어? 내가 여자를 정말 잘 만난 것 같다. 고마워. A는 고맙게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크게 생각해서 성공할 계획을 세워보라고 조언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실행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건축 설계와 건축 디자인 공부를 시작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월세방에 신혼을 차렸고요. 아내는 한밭집에서 일하며 저를 뒷바라지하며 응원해줬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제가 직접 소장이 되어 인부를 뽑아서 감독일을 시작했어요. 이전보다 벌이도 좋고 해서 만족했는데 아내는 더 나아가 건축회사를 설립하기를 바랐습니다. 아내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결핍 하나 없이 참하고 지혜로웠어요. 여보, 건축회사 사업자 등록했어. 이제 나도 사업가야.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이제 시작이니까 제대로 고생할 준비를 해야 해. 머리 터지게 힘들어도 잘 버티라고. 그래, 당신 생각하면서 잘 버틸게. 당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뭐부터 하고 싶어? 나? 동생 찾고 싶어. 아, 고아원에서 도망 나와서 잃어버렸다는? 음, 나랑 여동생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힘든 생활을 했어. 고아원은 나한테 지옥 같은 곳이야. 거기서 탈출해서 동생이랑 노숙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밥을 구걸하러 다니다가 손을 놓쳐버렸어. 그 뒤로 동생을 못 찾았지. 아내가 살아온 사연은 저보다 더 가혹하고 쓸쓸했습니다. 내가 당신 여동생을 꼭 찾아줄게, 여보. 우리 같이 노력해서 반드시 성공하자. 건축회사를 내고 공사 현장에 일을 투입하는 것만 하면서 몇 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아내가 아들을 출산하면서 저의 마음은 확실히 더 굳세어졌죠. 진짜 엄청난 부자가 돼서 처자식 고생시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답니다. 그래서 건축 디자이너와 손을 잡았고 집이든 상가든 새로 짓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계약 체결을 했어요. 아내를 만나고 행운이 가득했는데 저의 사업이 그때부터 수직 향상했습니다. 한편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줬어요. 제 아버지가 그러지 못해서 그런지 완전 반대로 저는 아들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주려고 노력했답니다. 제 일이 잘 되면서 아내는 한밭집에서 일을 그만두었고 전업주부이자 저의 조언자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일도 잘 풀리고 가정도 행복하니 매일 아침마다 오늘만 같아라 생각하고 시작했답니다. 세월은 흘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독립했고 아내와 둘이 살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벌써 대학생이네. 내년이면 군대까지 가게 생겼구만.
정말 세월이 빠르지? 당신이나 나나 가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저택에서 살고 있네. 당신 덕에 호강하고 있어. 고마워.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당신 못 만났으면 계속 전국을 떠돌면서 공사장 인부로 일했을 거야. 아내와 저는 늘 서로를 칭찬하면서 대화를 나눴고 부부 사이도 한결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빠, 그거 어떻게 됐어? 그거? 아, 당신 여동생 찾는다는 광고? 신문에 냈고 인터넷에도 광고했어. 자기랑 동생이랑 찍은 사진 보고 뭐라도 아는 사람은 연락 달라고 했어. 광고를 올린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하나도 없네. 그러게 말이야. 죽었는지 살았는지만 알아도 이렇게 애타지는 않을 텐데. 그때 내가 동생 손을 놓친 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보살펴줄 사람도 없을 텐데. 어떻게 지냈을까? 그땐 당신도 어렸잖아. 그리고 오래 기다려왔으니 곧 처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내는 결혼한 뒤에도 항상 여동생을 그리워했어요. 제가 돈을 벌면서 실종 광고를 내보고 무당을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아무런 정보도 알아내지 못했답니다. 한 무당은 구판을 벌이면 찾게 해주겠다고 해서 목돈을 썼는데 모두 사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광고를 여기저기 늘려서 돈을 많이 들었어요. 지하철에도 광고를 냈고 버스와 택시에도 광고를 냈답니다. 실종된 처제를 찾으려고 꽤 많은 돈을 썼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아무래도 아내의 여동생인 것 같다며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 아, 언니? 나 언니 동생 맞는 것 같아. 지금 나이가 몇이죠? 47이요. 내 동생은 50살입니다. 그쪽이 내 동생일 리가 없네요. 그래요? 그럼 밥값이나 좀 주고 가요. 갈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이니 밥값 좀 주세요. 또 허탕이네. 그래요. 밥값 줄게요. 가끔 연락이 와서 만나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나왔답니다. 며칠 뒤에 처제라고 믿는 사람이 또 전화를 줘서 아내와 함께 만나러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얼굴이 아내와 많이 닮은 여자가 나왔어요. 어머, 정말 나랑 닮았네요.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내의 물음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어, 언니랑 둘이 빵을 훔쳐 먹었던 게 기억나요. 고아원에서 탈출해 배가 너무 고파서 빵집 앞에 진열된 빵을 훔쳐 먹었거든요. 하루는 도망치다가 제 무릎이 깨졌어요. 그때 치료받지 못해서 아직 흉터가 있어요. 정말요? 나도 기억하는 건데. 무릎 좀 보여주세요. 예, 여기요. 여자가 바지를 걷자 아내가 놀랐습니다. 어릴 때 보았던 흉터와 비슷한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여자는 또 다른 기억을 말했습니다. 언니랑 길가에 놓여진 짜장면 그릇에 짜장 국물을 먹었는데 탈이 났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화장실에서 노숙했어요. 맞아요. 내 동생이랑 길거리에 버려진 음식이나 다 먹고 내놓은 그릇에 음식을 먹은 적이 많거든요. 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언니가 저를 똘똘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6살인데도 구구단을 6단까지 외우니까 똑똑하다고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 말에 아내는 거의 확신했습니다. 너 미정이 맞구나. 똘똘이 내 동생. 미림 언니 나야 미정이. 비록 다른 집에 입양돼서 이름은 바뀌었지만 언니 동생 미정이가 맞아. 미정아, 드디어 찾았어 내 동생.
아내와 처제는 드디어 상봉에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처제는 어릴 적 다시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양부모님께 입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그동안 줄곧 혼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처제가 사는 곳에 가봤더니 반지하에 엄청 비좁은 방이었어요. 안 되겠다. 내 동생을 이런 데서 살게 둘 수 없어. 우리 집으로 가자. 여보, 괜찮지? 나야 괜찮지. 처제, 우리 집에 들어가서 지내면서 어떻게 살지 궁리해보자. 아, 형부, 언니, 두 사람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고맙긴. 언니가 널 잃어버리고 얼마나 괴로웠는데 가슴에 응어리가 생겨서 여태껏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어. 가자, 미정아. 그렇게 운명적으로 찾은 처제를 저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제는 다른 기억을 또 이야기했는데 아내도 똑같이 기억하는 일들이었답니다. 두 사람이 얼굴도 닮았고 말투도 비슷한 걸 보니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살았어도 핏줄은 달라지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며칠 편하게 먹고 쉬던 처제에게 제가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처제, 집에만 있기 답답하지?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보지 않을래? 격리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형부,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머리 쓰는 일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좀 더 쉬게 해주면 안 될까요? 아, 그럴까? 미안, 괜한 말을 했네. 아니에요. 감사한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형부, 일자리 말고 나 카드라도 하나 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언니가 이렇게 잘 사는 집의 사모님인데 동생인 제가 뭐라도 누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처제가 외롭게 살았고 없이 살았으니 이런 말이 술술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보내며 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 아내는 처제를 찾은 것에 기뻐서 온갖 정성을 다해줬어요. 눈에서 꿀이 떨어질 듯한 시선으로 처제를 바라보았답니다. 언니, 너무 쳐다보지 마. 부담스러워. 보면 볼수록 어릴 때랑 비슷하네. 참 사랑스럽다, 내 동생. 언니,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럼 나 돈 좀 해주라. 차도 한 대 사고, 이왕이면 집도 한 채 사줘. 형부가 부자니까 가능하겠지? 아내는 바로 저를 보면서 물었어요. 여보, 가능하겠지? 어? 그게, 여보, 우리 아직 확인해보지 않은 게 있어. 뭘, 뭘 더 확인해보겠다는 거야? 유전자 검사. 부모 자식만이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매든 자매든 가능하대. 둘이 진짜 자매인 걸 검사로 확인받아보자. 아, 그래. 생각해보니 유전자 검사를 까먹고 있었네. 미정아, 우리 유전자 검사 받아보자. 그러자 처제의 얼굴에 그늘이 지더군요. 어? 그래. 해야지. 유전자 검사 해봐야지. 아, 지금 막 생각났는데, 언니, 내 친한 친구가 지금 암이라서 병원에 있거든? 병원비 좀 빌려줄 수 있어? 수술 받으려면 당장 돈부터 내야 한대. 나랑 같이 지하방에서 살던 친구라. 아이, 모른 척 하기가 좀 그래. 그래? 그럼 직접 가보자. 병원 가서 유전자 검사도 받고 네 친구도 보고 오면 되지. 자, 어서 일어나자. 뭐? 같이 가보자고? 언니, 유전자 검사는 나중에 하고 병원비 먼저 주면 안 될까? 처제가 처음부터 돈을 밝히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말하는 걸 보니 더더욱 수상했습니다. 아내는 그럼 병원비를 먼저 주자고 했는데 제가 아내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처제가 좀 수상해. 아무래도 뭔가 노리고 접근한 사람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동생이 하는 말 들었잖아. 어릴 적 이야기가 모두 나랑 일치해. 알지. 나도 아는데. 그래도 이상한 건 사실이야. 집에 와서 한 거라고는 먹고 자기만 했잖아. 그리고 직장 자리 주겠다고 하니까 집이랑 차를 사달라고 하더니 암 걸린 친구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아주 이상해.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서 확실하게 여동생이 맞으면 그때 해달라는 거 해주자. 당신 내 동생이 없이 살아서 욕심을 낼 수도 있지. 왜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그리고 설마 암 걸린 친구가 있다는 게 거짓말이겠어? 여보, 알다시피 내가 광고를 많이 낸 거 알지? 그거 보고 돈을 보고 접근했을 수도 있다고. 만약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야. 확실하게 검사를 받고 나서 뭐든 들어주자. 아니, 난 먼저 그 암 걸린 친구한테 병원비 주라고 할 거야. 내 돈으로 줄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아내가 화를 심하게 내서 더는 뭐라고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병원비 수천만 원을 처제에게 입금해줬고 이틀 뒤에 유전자 검사를 하러 갔답니다. 제가 운전해서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검사를 받고 나오자 처제가 들를 데가 있다고 하더니 다른 곳으로 갔고 저와 아내 둘이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날 저녁 처제는 들어오지 않고 외박한다고 아내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연락두절이 되었고요. 저의 예상이 거의 맞았던 거죠. 보름 동안 연락이 끊긴 동안 아내는 그 여자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 동생 미정이가 확실한데 사기칠 이유가 없지. 절대 아닐 거야. 잠시 머리가 복잡하거나 암 걸린 친구한테 가서 간병하고 있을 거야. 여보, 그만 초조하게 해줄게. 이거 봐. 유전자 검사 결과지야. 퀵으로 받은 거라고. 그게 나왔어? 어디 줘봐. 아내는 확 낚아채더니 유전자 검사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럼 그 애가 내 동생이 아니란 말이야? 여보, 당한 거야. 그 여자가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라고. 자세한 이야기는 경찰서 가서 들어보자. 경찰서? 내가 사람을 붙여뒀었어. 오늘 결과 나온 걸 보고 바로 신고해서 잡아넣었거든. 아내는 옷을 챙기지 않고 바로 집 밖을 나갔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경찰서에 도착했고 사기꾼이 받아간 돈이 든 통장을 받았습니다. 돈을 쓰기 전에 잡아서 다행이었죠. 이봐, 미정아. 너 왜 그랬니? 나한테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아, 다 걸렸는데 계속 미정이라고 부르네. 야, 재수 없으니까 저리 가라. 너 미정이와 나의 기억을 어떻게 알아낸 거야? 그리고 얼굴은? 네 얼굴은 왜 나를 닮은 건데? 그러자 사기꾼 여자가 실토했습니다. 너랑 네 남편이 나누는 대화를 도청했다. 몰래 차에 도청기 설치해서 네 동생에 대해 말하는 걸 다 듣고 연기한 거라고. 그리고 얼굴? 당연히 네 사진 가지고 가서 성형한 거지. 내가 싹 다 뜯어먹으려고 했는데 네 남편이 유전자 검사 소리해서 다 포기하고 몇 천만 원 받고 튄 거라고. 아, 당신 남편이 나대지만 않았더라면 죄다 뜯어먹는 거였는데. 아까워 죽겠다고. 게다가 뜯어낸 돈은 쓰기도 전에 날 잡아들였잖아. 얼굴 갈아엎는 데 든 비용을 뽑아먹지도 못하고 망했단 말이야. 뭐야? 그럼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접근한 거라고. 이 나쁜 기집애야. 난 그동안 진짜로 여동생을 찾은 줄 알고 얼마나 기뻐한 줄 알아? 잘 됐네 그럼. 선처해주고 나 좀 여기서 꺼내줘라. 돈도 주면 좋고. 그러자 아내는 사기꾼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허탈해진 아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위로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침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챙겨주는 죽만 먹으며 누워서 지냈어요. 그동안 진짜 처제를 믿고 좋아했던 감정들이 배신으로 바뀌었으니 충격이 많이 컸나 보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유전자 검사를 일러주고 집에 데려왔어야 했는데 하고 큰 후회가 들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또 다른 여자가 아내의 동생이라고 찾아오기도 했고 무수한 연락들이 왔어요. 확인해보니 모두 장난이거나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가짜 처제들 때문에 시달려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면 심장이 뛰었답니다. 다시 대리기사와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거나하게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제 아내 사진을 보고 자기 엄마랑 닮았느니 헤어진 언니가 있다느니 하는 허튼 소리를 해서 차 안에서 멱살잡이를 하고 싸웠답니다. 자 세워, 이 사기꾼 놈아. 네 놈은 녹취라도 한 거냐? 내 처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걸 알아냈지? 진짜 아니에요. 나 사기꾼 아닙니다. 우리 엄마를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내가 한 말 취소할 테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대까지 안전하게 모실 테니까요. 닥쳐! 이 사기꾼 놈이. 내 차를 모는 거 기분 안 좋거든? 당장 차 세우고 꺼져! 여기서 차를 어떻게 세워요? 당장 갓길로 가. 이러지 마세요. 잡아당기지 마세요. 이러다가 사고 나요. 대리기사는 핸들을 꽉 잡고 있다가 좌측으로 틀어버려서 중앙선을 넘고 역주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주오던 트럭이 클락션을 울리며 경고하자 아슬아슬하게 핸들을 돌려 살았답니다. 저와 대리기사는 침묵으로 5분을 달렸고 곧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장님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 자식아, 네 놈이 사기치려고 했으니까 내가 화를 낸 거 아니야? 사진 보고 우리 엄마 닮았다고 한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사기꾼? 내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사기꾼은 아닙니다. 다른 대리기사 부르신다고 했죠? 대리비 2만 원 주세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줬습니다. 다시 내 눈에 띄지 마라, 이 사기꾼 놈아. 그럽시다. 아저씨 눈에 안 띄게 조심히 다닐게요. 됐습니까? 그는 차에서 내렸고 다음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20분을 기다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에게 굳이 말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가 잠을 잤답니다. 며칠 동안 술 마실 일이 있어서 연달아 마셨더니 계속 대리기사만 부르는 것보다 운전기사를 뽑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비서한테 젊고 운전 경력 많고 전과 없는 사람으로 알아서 채용하라고 일러줬어요. 그리고 비서가 가리고 가려낸 사람을 회사에 출근시켰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고 퇴근할 때 차에 올라타고 처음 얼굴을 보았답니다. 반가워요, 운전기사님.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모시게 되어 영광. 운전기사가 제 얼굴을 보고 말을 하다 말았고 저 역시 놀라서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때 사기꾼 대리기사?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대표님, 저 사기꾼 아닙니다. 범죄조에 다 하고 취직한 거예요. 안 잡힌 범죄자일 수도 있잖아.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운전기사가 신경질을 내자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야, 누가 너한테 일을 시켜주겠대? 너 해고야, 해고. 당장 내 차에서 내려. 저도 당장 관두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억울해서 안 되겠네요. 제가 면접 본 시간이나 서류 뗀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한 달은 하고 월급은 받아야겠네요. 저 지금 해고하시면 부당해고로 신고할 겁니다. 뭐야, 이 자식이.
감히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야 임마, 너 같은 놈이 운전하는 차 탈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내려! 그러자 운전기사는 제 말을 무시하더니 시동을 걸었습니다. 안전벨트 매시죠, 대표님. 집으로 가시죠. 내비게이션에 주소가 있으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뭐야? 출발하지 마! 내리라고! 방금 말했잖아요. 억울해서 당장은 관두지 못하겠다고요. 출발합니다. 운전기사는 차를 출발하더군요. 부당해고가 어쩌고 하니 일단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뒤통수를 보니 화가 올라와서 괜히 시비를 걸고 싶었어요. 야 임마, 너 말해봐라. 내 아내가 네 엄마랑 닮았다고 거짓말해보라고. 지금 보니 하나도 안 닮았네요. 그때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됐어요? 이놈이 날 놀려? 너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사기치려고 접근한 놈이지? 네 모친이랑 같이 내 아내를 골려먹고 돈 뜯으려는 셈이었지? 아이, 도저히 못 참겠네, 씨. 못 참으면 어쩔 건데? 그렇게 소리를 치자 운전기사가 차를 유턴하더니 집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더군요. 너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조용히 하시죠.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겁니다. 또 내 몸에 손대면 핸들 틀어버릴 거예요. 전에 제가 멱살을 잡았다가 큰 사고가 날 뻔한 게 생각나서 그놈의 몸에 손은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딜 가는 건지 너무 위험해 보여 아내에게 제 위치 추적을 켜두라고 카톡을 보냈답니다. 지금 자네 어딜 가는 거야? 말이라도 하고 가. 사기꾼이 어딜 가겠어요? 사기치려다 걸렸으니 확! 확? 확 뭐? 입 다무시죠, 대표님. 일단 시키는 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딜 가든 아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찾아낼 테니 괜히 운전기사 사기꾼 놈을 흥분시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차가 들어선 곳이 공터여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어딜 가는 거야? 진짜 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운전기사는 낄낄 웃는 소리를 내더니 공터를 지나 언덕으로 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봐 운전기사, 이러지 마. 자네에게 함부로 말한 건 미안하네. 사과할 테니 차 세워. 날 어떻게 할 생각인가 본데 이미 아내가 내 위치를 추적하고 이리로 오고 있어. 상관없어요. 아니, 사모님도 오신다니 반갑게 만나면 좋겠네요.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만 차 세우고 돌아가게.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하자고. 이미 늦었어요. 난 결심한 건 꼭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니까. 꽉 잡아요. 오르막이 심해서 엉덩이 좀 아플 겁니다. 오르막 골목을 한참 올라가더니 재개발 현수막이 보이는 건물 앞에 세웠습니다. 다 왔습니다. 내리시죠. 여기서 뭘 하려고? 재개발 건물 안으로 끌고 가서 나를 해코지라도 하려고? 이보게,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사과는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 내리세요. 내려야 뭐라도 하죠. 저는 차에서 안 내리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가 먼저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안 잡아먹을 테니까 일단 내리세요. 아유 주여, 저를 보호해 주소서. 그래, 내린다. 대신 내 아내가 여기 오면 아무 짓도 하지 마. 참, 아휴, 가지가지 하시네. 어서 내려봐요, 대표님. 저는 마음을 비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재개발 건물 옆을 가리키더군요. 저기가 제 집입니다. 엄마 사는 집이요. 자네 집이라고? 집에 끌고 가서 날 어떻게 할 생각이었던 거야? 참. 내가 지금 대표님을 붙잡았습니까? 지금이라도 도망가려면 가세요. 도망은 무슨? 그냥 해본 말이야. 나 겁 안 먹었거든? 그나저나 날 여기에 데리고 온 이유가 뭐야?
우리 엄마 보고 가시라고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운전기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낡은 쇠문을 주먹으로 치더니 엄마하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윽고 문을 열고 운전기사의 모친이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아들, 왔니? 왜 안 들어오고 밖으로 부르고 그래?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서요. 제가 모시는 대표님이세요. 얼마나 일할지는 모르겠지만 인사하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왔어요. 저는 운전기사의 모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고 옷차림만 다르지 아내와 매우 닮았거든요. 아, 저 어머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합니다. 마음씨가 착한 아이예요. 부모가 못나서 대학을 못 가고 일만 하고 있네요. 대표님, 잘 좀 봐주세요. 김 기사는 일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운전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오래 제가 데리고 있을 겁니다. 운전기사가 거짓말한 게 아닌 걸 알고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괜히 의심을 하며 이놈 저놈하고 욕을 했는데 미안해 죽을 맛이었답니다. 머쓱해하고 있는데 제 위치 추적을 한 아내가 경찰과 같이 도착했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운전기사가 수상한 놈이라고 했지? 여보, 그게 말이야? 오해야, 오해. 내가 괜한 오해를 했어. 여기 김 기사님의 모친을 봐봐. 경찰들이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오해로 생긴 일이라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보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운전기사 모친과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고아원에서 나오셨죠?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하네요. 언니가 있으셨다고요? 네, 언니가 있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나 얼굴은 기억을 못해요. 사진 한 장 없어서 어떻게 찾지도 못합니다. 무릎 좀 보여주세요. 네? 갑자기 무릎은 왜요? 운전기사 모친이 무릎을 걷어올리자 진짜 흉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기사 모친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에 다시 들어가서 살다가 독립해서 살아왔고 어릴 적 사진은 한 장도 없다고 하였죠. 아내는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쪽이 제 여동생 같아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언니가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지 아무런 기억도 안 나요. 그래야 맞겠죠. 저랑 헤어진 동생이 그때 6살이었으니 기억을 못하는 게 맞죠. 얼굴을 보니 저랑 많이 닮은 건 느끼시죠? 그런 것 같긴 해요. 김 기사 어머님, 그동안 제가 여동생을 오랫동안 찾아왔어요. 지금 동생을 찾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같이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때요? 제가 항암 치료를 받고 나와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데 운전기사 모치는 모자를 벗으며 민머리를 보였습니다. 아내는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고 여자는 대장암이라고 했어요. 수술 후 항암을 받고 있다고 했죠. 유전자 검사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타액도 가능하니 같이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답니다. 마침 다시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니 병원에 입원하면서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저희 4사람은 제 차에 같이 올렸습니다. 운전은 김 기사가 했어요. 엄마, 이 사진 봐봐. 엄마랑 진짜 많이 닮았죠? 그러게. 사진을 보니까 진짜 많이 닮았다. 엄마, 내가 그 사진 보고 엄마 닮았다고 했다가 무슨 일을 당한 줄 아세요? 저는
순간 헉하면서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김기사, 앞에 보고 운전하지. 저 어머님도 타셨는데 안전운전 해야지. 대화는 너무 많이 하면 운전에 방해가 되니까 조용히 가는 게 좋겠어. 대표님, 이젠 오해가 풀렸습니까? 내가 사과하지. 미안해, 김기사. 아내와 김기사 모치는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그런데 저희 둘만의 비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에 도착해 유전자 검사를 하고 김기사 모친이 입원한 병실을 따라 들어갔답니다. 아내는 야윈 그녀를 보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희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일단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운전기사는 모친의 병원과 저의 운전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오늘 들릴 때가 많은데 그만 퇴근하고 들어가 봐.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모셔야죠. 나도 운전 잘해. 오늘은 술자리 없으니까 들어가 봐. 어머님 걱정 많이 하는 거 안 해.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래. 내일은 오후에 출근해. 아침에는 내가 차 끌고 출근할 테니까 오후에 나와. 김 기사는 고맙다고 말하며 자기 어머니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지를 오픈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김 기사의 모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결과가 나왔다네요. 같이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유, 그래요? 같이 열어보면 재밌겠네요. 만약 아니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꼭 동생분을 만나실 겁니다. 전 이미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맞을 겁니다. 검사지 봉투를 열고 펼치자 저희 모두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 동생을 찾았어. 아유, 우리 아들은 군대에 가서 자기 이모를 나중에나 봐야겠네. 진짜 내 동생이야. 아유, 동생 미정아. 내가 그토록 애가타게 쳤던 미정아. 아유, 언니? 진짜 내 언니인 거야? 나 지금 가족을 찾은 거 맞지? 엄마 축하해. 진짜 축하해. 이모, 이제부터 이모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모부, 제가 대표님의 조카입니다. 저희 네 사람은 얼싸안고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저와 조카가 빠지자 아내와 처제는 아주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었어요. 미정아, 고마워.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네 병은 꼭 나을 거야. 언니, 이렇게 불러보니까 너무 좋다. 평생 못 보고 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만나니 너무 기뻐. 이 언니가 앞으로 네 인생에 봄날을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마음 강하게 먹고 치료받아. 그래서 꼭 완치되란 말이야. 살고 싶은 이유가 하나 늘었으니까 잘 버틸게. 고마워. 처제와 아내의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고 저와 조카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대표님, 저 사기꾼 아니죠? 어허, 조카. 그건 내가 사과했잖아. 그때는 내 아내 동생이라고 사기치는 것들이 하도 많아서 그랬다니까. 네네, 이해해요. 사기꾼들이 지천으로 널렸으니까요. 아무튼 우리의 첫 만남은 매우 강렬했는데 이렇게 가족이 되었네요. 그래, 조카. 앞으로 잘 좀 부탁해. 부탁은 제가 해야죠. 저 자르지 말고 오래오래 일 시켜주셔야 합니다. 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자네 운전기사 말고 일을 배워볼 생각 없나? 나도 중졸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자네 건축 공부 좀 해서 내 뒤를 이어보는 거 어때? 벌써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겁니까? 좋아요. 이모랑 이모부가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뒤에서 내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그렇게 아내와 처제, 조카와 저는 기쁜 날을 맞았고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먼저 처제의 치료비와 병원비를 모두 내주었고 집도 한 채 선물했어요. 조카와 둘이 살 만한 아파트를 마련해줬답니다. 그리고 조카가 운전해주던 제 차를 조카에게 선물로 줬어요. 저는 다시 기사 없이 혼자 운전하기로 했답니다. 조카, 학원 잘 다니는 거지? 네,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쉬운 게 있을 줄 알았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자네 나이가 아직 한창이니 무조건 많이 배워.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크게 성공하란 말이야. 알겠냐? 명심하겠습니다, 이모부. 저희 엄마 오늘 퇴원이에요. 처제가 완치되고 퇴원하게 된 걸 축하해. 내가 자네 집에 가정부 붙여놨으니까 처제한테 살림하지 말라고 하게. 저는 아주 디테일하게 신경 써줬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생기니 저나 아내나 한층 더 밝아졌고 젊어졌답니다. 조카가 저희 회사에 들어와 건축기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녀석이 똑똑하더라고요. 배운 것 이상으로 아는 게 많아서 깜짝 놀랐답니다. 같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건물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대번 알아보더라고요. 한편 처제는 금세 건강을 회복하고 아내와 자주 어울렸습니다. 저희 집에 퇴근하고 들어가면 항상 처제가 있었습니다. 형부 오셨어요? 응, 처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쁘네. 언니에 비하면 저는 추냐죠. 농담을 주고받는데 조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이모보다 예쁘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마가 훨씬 예쁘다고요. 조카, 내 아내나 자네 모친이나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예쁜 걸로 결론을 짓자고. 이모부, 처음에 대리기사로 만났을 때 이모 사진 보고 우리 엄마랑 닮았다고 했을 때 엄청 난리친 거 기억하시죠? 쉿! 그건 우리만의 비밀로 했잖아. 누가 비밀을 말한대요. 내 말대로 엄마랑 이모랑 엄청나게 닮은 거 맞죠? 그래, 조카는 거짓말한 적이 없어. 네, 인정해 주시니 고맙네요. 그때는 우리가 원수지간이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족이 된 걸 보니 신기하네요. 아내와 처제가 무슨 일이냐고 하도 물어서 결국엔 제 입으로 대리기사로 왔던 조카의 멱살을 잡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제는 불같이 화를 내다가 곧 진정했고 아내는 제 어깨를 때리며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혼을 냈죠. 그래도 결말은 하하호호 웃음바다였습니다. 조카와 처제가 집으로 떠나고 아내와 둘이 있을 때 물었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 내가 노가다꾼으로 일하고 당신은 한밭집 직원으로 일했을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상상했어? 아니, 당신이 이만큼 성공할 줄은 몰랐지. 그런데 당신 능력이 무궁무진해서 건축회사의 오너가 돼서 백만장자가 된 걸 보면 아직도 신기해. 당신 덕분에 내가 호강하네. 호강은 무슨. 당신이 옆에서 조언해주고 응원해준 덕에 이만큼 온 거야. 여보, 우리 남은 인생 재밌게 살아보자. 우리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50년은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래. 오래오래 세상 구경도 하고 아들 장가도 보내고 손주도 보고 우리 동생 미정이랑 조카도 건강하게 잘 사는 거 다 보고 떠나자. 사실 나 이제 여한이 없어. 참 착해. 우리 마누라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착하단 말이야. 내가 마누라 복은 전 세계에서 1등일 거야. 나야말로 남편 복이 세계 1등이야. 고등학교 시절 작은아버지 댁에서 나와 고생을 하던 제가 어릴 적 고아원에서 탈출해
여동생을 잃어버린 아내를 만나 이런 꿈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걸 보니 정말이지 가슴이 후끈거립니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내와 아들, 처제와 조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 것이고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저의 사연으로 여러분의 마음 건강이 한층 단단해지셨길 바라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